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철학과 박사과정의 정덕환이라고 합니다. 25분 내려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완성된 그런 글은 아니고요. 일단 손봐가는 중이고, 지금 이 뒤에 그 라파엘 로도그노의 그 반론이 있고요. 그 반론에 대한 저의 재반론까지 사실은 다 들어가야 완결이 되는 그런 건데, 일단 발표하는 시간 자체에 있어서도 당연히 부족할 것 같고, 또 그런 점에서도 부족하고, 또 좀 더 손을 봤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의 목적은 일단 제가 제안해드리는 이 사고실험을 통해서 현상주의적인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필요성을 느끼시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의 그 희망사항을 가지고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건너뛰어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번째 줄부터 보시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관련된 논의들을 아주 거칠게 이렇게 양분해서 분류를 하자면, 현상주의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들에게 비록 인간의 그것들하고는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그런 한 가지 입장이 있겠고요. 일종의 정신적 상태들이나 마음의 상태들, 뭐 퀄리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재한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그들에 대한 도덕적 지위의 부여를 거부하는, 이렇게 두 가지 입장으로 크게 거칠게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입장에서 이런 정신적 상태들에 대한 어떤 뭐 개념 정의를 달리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로봇들을 거기에 포용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칠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고요. 이 글에서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두 입장 중 기능주의적이고 현상적인 그런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고 실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인간과 기계, 누구와 무엇을 나누려는 지금까지 이런 도덕 철학에 있어서의 역사적 지도가 어째서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도덕적 지위를 가진 인격체들과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단순한 존재물들에 불과한 것들을 구분해내려는 그러한 일종의 어떤 절단이나 재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재단이 얼마나 인위적이고 날조되어 왔었는지를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들을 우리 도덕 공동체 내에 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배제할 것인지 여부는 도덕적 행위자이자 피행위자인 우리 인간들의 이해관심사이며, 그러한 재단 내지 구분의 경계는 우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 하고, 또한 그러한 재단 내지 구분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번 사고실험입니다. 다음과 같은 짤막한 사고실험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결정적 사실이 드러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구인들은 알지 못해왔던 바이지만, 실상은 안드로메다 은하로부터 온 외계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구 및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 생물종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어떤 개입도 없이 지켜봐왔던 그들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게 된 것은 일종의 측은지심 때문이었지만, 정작 그들조차도 자신들의 개입 이후에 현재까지 인류의 진보를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종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개인적 의미를 스스로 구성해 나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들과 덕목들을 찾아내고 이를 실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존을 걱정하던 나약하고 무력했던 존재에서 다른 종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파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그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가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외계인들이 최초의 개입은 인간종에게 물체의 변화와 운동을 지각하여 시간과 공간이라는 관념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외계인들이 보기에는 인류에게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들은 인간종에게 불을 다스리고 사용할 줄 아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하였습니다. 인간종의 생존과 번영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외계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루한 관찰들의 연속의 날들이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외계인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인간종의 삶에 개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서로 주고받고
자신들이 고유한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기를 기다려서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지역을 골라 세계 각지에 공자와 명자, 석가모니, 예수, 소크라테스 등으로 현현하여 인류에게 지식과 진리의 탐구라는 제2의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선물하였으며 직접 이를 가르치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생존 본능과 이해 관심사에 따라 서로를 죽이고 해를 끼치고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등 그런 야만적인 삶의 행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부 개입자들은 인류의 역사상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인물로 현현하여 인류의 발전의 속도와 정도를 감안하여 조금씩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판단하고 행위할 수 있도록 인류를 인도하였습니다. 외계인들이 평가하기에 자신들이 개입 이후 인류는 물론 아직도 이전의 습성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지만 점차 지적 성장과 더불어 도덕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숙의 정도를 감안하여 외계인들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일들을 모두 다 인류에게 밝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계인들은 그 외부 개입자들이 실상은 인공지능 로봇이었다는 사실을 인류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인 그들이 인간 사회 내에서 좀 더 우리 상황에 맞게 지금 발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의 맥락에 맞게 표현하자면 인간이 도덕 공동체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윤리적 관계에 있어서의 두 구성 요소인 도덕적 행위성과 피행위성에 대해 특성화하고 그러한 인물상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윤리적 행위의 전범을 보임으로써 그동안 인류를 인도하여 왔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밝힌 것이죠. 그리고 그 외부 개입자들은 아직까지도 신분과 외모를 바꾸어가며 드러나지 않게 인간이 도덕 공동체 내에서 인간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다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단순한 군집 생활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도덕 공동체를 형성하고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도덕 규범들을 형성하고 그에 대해서 지도해 왔음을 수십 세기가 지난 다음에야 외계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인류는 이제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도덕 공동체 내에 머물면서 인간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요? 자연종이 아닌 인공물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간과 같은 그런 똑같은 종류의 그런 정신적 상태들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이제 갑자기 박탈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이 누구라는 것과 무엇의 구분 자체가 그 외부 개입자들이 형성해온 도덕관념에 사실 기인한 것이죠. 인간들은 그들에게서 이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과 그 재단의 책임이 그 외부 개입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온전히 우리 인간 종에게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인지를 이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지위 부여에 대해 이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한 지위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이제 이까지가 이제 제가 제시해드리는 사고 실험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요한슨이 자신의 논문에서 그 유기체가 아니더라도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두 가지 사례 중에 하나를 우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해서 좀 더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논의를 위해서 이 글에서의 사고 실험에서는 요한슨의 주장과는 다르게 도덕적 행위자의 모델로서 여겨져야 하는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외부 개입자들, 즉 인공지능 로봇으로 저는 설정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단순히 튜링 테스트의 도덕적 버전, MTT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에게 도덕심 그 자체를 심어주고 인류의 도덕적 성장을 인도해왔던 그런 존재라는 그런 설정인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의 사고 실험은 논리적이고 이상적이고 가상적인 그런 가능성을 놓고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논하고자 함이므로 경험적이고 확률적 가능성을 논하면서 그러한 로봇이 과연 출현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께는 공감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누구와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무엇을 구분하고 재단하는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구분과 재단이 도덕적 공동체 내로 새로운 구성원들을 편입하고 포용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줘 왔는지, 아니면 자의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배제와 소외와 주변화를 하기 위해서 구실을 대고 무슨 날조를 해왔는지 그런 걸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네.
3번으로 넘어갔습니다. 객관주의적 실제론적 접근법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대안으로서 현상학적 사회관계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부분인데요.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들이 도덕적 지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행위자는 무엇인지, 도덕성이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가며 그러한 질문들은 도덕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에게 도덕적 특권을 부여했던 우리 인간들 그 자체에 대한 질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지위는 정신적 상태들, 즉 마음, 의식, 정서들 또는 회고 감수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부여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코에켈베르크는 레비, 토런스, 싱어 등의 주장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입장을 객관주의적 실제론적 접근법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락으로 건너뛰죠. 코에켈베르가 이제 경계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경계 문제는 도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 로봇이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하는 그런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를 이제 경계 문제라고 코에켈베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적 지능적 로봇들에게 일종의 준도덕적 행위자 혹은 준도덕적 피행위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준도덕적 지위가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그 로봇들이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그걸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로봇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도덕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지 그 여부를 과연 어떤 공동체에서 그걸 합의에 이를 수 있게 가능할지 그게 가능할지 합의가 가능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코에켈베르크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긍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코에켈베르크가 이제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게 바로 객체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주체 객체의 관계를 이제 바라보는 것으로 가고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으로 이제 변화하고 상태에서 변화로, 즉 한마디로 객관주의 이런 실제론적 그런 입장에서 현상학적, 해석학적 입장으로 이동하자는 것이죠.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떠오르는데요. 그 하이데거 부분은 건너뛰기라고 279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코에켈베르그가 하이데거를 따라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존재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들 사이 그리고 인간들과 비인간들 사이의 관계들에 있어서 즉 타자들 및 다른 존재들을 바라보는 개인적 방식들을 형성하는 관계들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는 특수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요. 제가 두 단락은 제가 얘기를 써봤습니다. 이건 완결된 것 같지 않아서 좀 건너뛰고자 하고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보시면 코에켈베르그의 결론인데요. 우리가 로봇들이 도덕적 지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실제로 관심을 가지는 것 또는 가져야만 하는 것은 우리 삶들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이며 인간 및 사회적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도덕적 탐구는 사물들에 대한 인간의 측면에서 시작돼야 하지만 비록 이런 접근법이 인식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인간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도덕적으로까지 인간 중심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한마디로 자율적 지능적 로봇들이 도덕적 지위를 논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로봇들이 존재론적 지위로부터 도덕적 지위를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및 도덕적 존재로서 그들이 우리 인간들한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자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위에서 제시된 사고실험의 경우에 비추어 보자면 결국은 인공지능 로봇들로 밝혀진 그 외부 개입자들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그들과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그러한 상호작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의존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들이 실상 인공지능 로봇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상태들을 결여하고 있거나 인간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정신적 상태들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 사실에 기반해서 인간들과 동등한 것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던, 인정받아 왔던 그들의 도덕적 지위를 한순간에 박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도덕 공동체 내의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담화를 형성하고 도덕적 사고를 하고 도덕적 행위를 구현하며 사회적 관계를 존중해 왔다는 점에서 그 외부 개입자들은 마땅히 도덕적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4번 빗장 공동체로서의 콘시데란다 클럽입니다. 도덕 철학이 지속적 관심사 중 하나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때는 배제되고 소외됐던 타자들에게 빗장을 풀어서 콘시데란다의 그런 클럽의 구성원으로서 포용하고 편입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면 여전히 그 빗장은 폐쇄적이고 누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무엇들에 대한 배제와 소외와 주변화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 군켈이 윤리학에 있어서의 기계 문제라고 지칭하는 지능적 기계들이 도덕적 지위와 관련해서 인공지능 로봇들 및 여타 자율적 시스템들에 대한 도덕적 고려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켈이 생각하는 바는 이전에 배제되어 왔던 대상들을 도덕적 고려의 공동체 내에 포함시키는 도덕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지능적 기계들이 도덕적 지위를 가져야만 하며 더 이상 도덕적 고려로부터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을 윤리학에 있어서의 기계 문제라고 이렇게 지칭하고요. 이 윤리학에 있어서 기계 문제는 그동안 있었던 인권 권리 옹호, 여성 권리 옹호, 동물 권리 옹호의 그런 담화의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군켈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옹호 담론의 전통이 뒤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기계 권리 옹호의 담화는 이전의 옹호 담론들과는 다른 접근법과 절차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존의 도덕적 고려 가능성의 기준으로서 여겨졌던 도덕적 행위성과 도덕적 피행위성이라는 두 기준이 모두 도덕 철학 그 자체의 절차들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군켈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덕적 행위성이라는 기준이 이제 실패한다는 건데요. 도덕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누군가의 또는 무엇인가의 도덕적 지위를 논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도덕적 행위성의 특성들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입니다. 군켈은 플로리디의 설명에 기대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덕 철학은 거의 행위자 지향적 접근법을 취해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윤리에서부터 공리주의, 계약론, 의무론에 이르기까지 행위자에 의해 수행된 행위들이 도덕적 본성과 가치에 집중하는 이론들이죠. 물론 이게 이제 개별적 행위자들의 도덕적 본성 및 발전으로부터 행위 그 자체의 도덕적 본성 및 가치로 강조점이 이동되기도 했지만 서구 철학은 어쨌든 예외 없이 행위자 지향적 노력으로서 조직되고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로 이제 지칭되는 도덕 공동체의 그런 멤버가 될 그런 포용될 그런 대상들은 도덕적 고려로부터 배제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때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기계들은 인간 행위자에 의해서 설계되고 생산되고 이용되는 단순한 인공물로서 이해되어 왔고 이러한 기계에 대한 도구주의적, 인간 중심주의적인 이해에 대해서 군켈은 싱어의 말을 빌려서 인간들이 자신들이 종에 스스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종차별주의자들과 똑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종차별주의적 입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덕적 행위성의 문제를 인간 행위자를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격성 그 자체로 이동하더라도 그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 행위자는 인격체의 특성을 소유해야만 한다는 이러한 인격체주의적 주장에 대해서 군켈은 마우스의 용어로 인격체의 범주는 결코 정착되지도 않았고 명확히 규정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인격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인격체의 범주에 대해서 결국에는 발견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인격체라는 개념이 부정합적이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데니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쐐기를 박는 입장입니다. 의식에 초점을 맞춰서 인격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다른 마음들의 문제에 부딪혀서 그것의 현존 또는 결여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어떠한 경험과학적 접근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군켈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행위성은 그것이 행위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든 아니면 행위 그 자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든 도덕적 고려에 선행하고 그것 이전에 타자들에 있어 확인될 수 있거나 발견될 수 있는 어떤 필수적 속성일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이제 도덕적 행위자성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행위자성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설명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의 수령인 수치인 그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피행위자 쪽으로 초점을 옮겨가는 경우라도 그것이 실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비표준적 접근 방식이라고 이렇게 피행위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방식을 그렇게 부르고요. 그런 접근 방식은 인간 예외주의 표준 논증, 이거 인간 예외주의 표준 논증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인간 행위자 지향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죠. 그런 논증에 있어서의 많은 가정들을 훼손시키고 인간 중심적 특권들을 물러나게 만든 도덕 철학에 있어서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며 한때는 폐쇄되었던 윤리학의 영역이 다른 종류의 비인간 동물들에게까지 개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도덕적 사고의 기본적 구조 및 절차에 있어서 주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렇게 평가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군켈이 보기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여부를 가지고 도덕적 고려의 가능성을 설명하려는 이러한 다소 합당하기도 하고 직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접근 방법도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실패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치과 훈련용 로봇 심노이드처럼 믿을 만한 정서적 반응 등을 합성해내는 그런 메커니즘을 벌써 개발해내기도 했고, 우리가 보통 쾌락이나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과 많이 유사한 행동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마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 인식론적으로 고통의 경험에 관한 근거들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계의 고통은 고사하고 동물의 고통, 심지어는 우리 인간들 스스로의 고통에 대해서조차 검증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며, 우리는 공개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 즉,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대상이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여부는 일종의 정신적 상태, 의식적 상태이며 결코 경험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데닛에 따르면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컴퓨터를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기술적 한계의 결과가 아니라 고통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채로 남아있다는 사실의 산물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즉 고통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아직까지 자의적이고 결론이 나지 않고 비결정적인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컴퓨터를 만들 수 없는 것일 뿐, 기술적 한계로 인해 그런 컴퓨터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고통을 느끼는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통을 느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행위 그 자체가 도덕적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대상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능력의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고통을 느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고 잠재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단순히 동물권리 철학에 의해서 모형화된 피행위자 지향적 접근법을 따름으로써 기계의 도덕적 지위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신뢰할 만한 정당화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군켈은 주장합니다. 행위자 지향적 접근법이 실패에 이어서 피행위자 지향적인 접근법도 역시 실패로 끝남으로써 도덕 철학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행위자의 특징 또는 행위의 특징을 근거로 도덕적 고려 가능성을 주장하려는 접근 방식이나 피행위자의 쾌고 감수 능력을 근거로 도덕적 고려 가능성을 주장하려는 접근 방식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이제 군켈의 주장입니다. 한편으로 기계는 그것이 아무리 자율적이고 지능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리고 애초부터 윤리학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단순한 도구나 기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리오타르가 우리에게 상기시켰던 것처럼 효율성의 문제와 관련된 것일 뿐 형이상학, 미학 또는 윤리학의 이런 큰 문제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지요. 다른 한편으로 기계의 주변화는
훨씬 더 완벽하고 편제적이고 침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배제의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기계는 도덕적 콘시데란다의 그런 계층 혹은 클럽의 입장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덕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누구와 무엇을 구분하고 재단했던 그 포용 혹은 배제 프로토콜들 그 자체에 있어서의 비판받아야 할 점들 혹은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타자들이 본질적 능력들이나 내적 작용들과 관련된 앞선 존재론적 발견에 의해 도덕적 고려의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는 누구 그리고 그렇지 않은 무엇을 나눔으로써 차이를 도입하고 만들어내는 일종의 이런 재단으로서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결정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도덕적 주체들이 공동체 내에서 특권적 지위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이며 우리가 유일한 책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다시 위에서 제시한 사고 실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 로봇들로 밝혀진 그 외부 개입자들은 과연 이 콘시데란다 클럽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코에켈베르크나 군켈이 주장한 그런 사회적 관계들 혹은 사회적 맥락의 측면에 대해 강조하는 현상학적 접근법에 따르면 그들이 우리와 어떠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회적 관계들을 맺고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윤리에 부합되게 행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도덕 공동체의 빗장을 그들에게 여전히 열어주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코에켈베르그나 군켈의 주장에 있어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극히 당연할 것 같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자신과 같은 종인 다른 인간들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접근 방법이 있겠죠. 그 접근 방법과 똑같은 것을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와 같은 종의 인간 타자들의 도덕적 고려 가능성을 결정함에 있어서조차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접근 방법들을 다른 존재자들한테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제 마침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에켈베르크 노선에 따라서 객관주의적, 실제론적 접근법이 실패한다는 것, 그리고 군켈의 노선을 따라서 행위자 지향적 접근법, 피행위자 지향적 접근법 둘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들을 살펴보았고요. 285쪽의 두 번째 달에 보시면 위에서 제시된 사고 실험은 우리들이 같은 인간종인 타자들이 도덕적 지위를 논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접근 방법을 역시 그들에게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존의 도구주의적, 인간 중심적인 그런 편견을 깨고자 실상은 인공지능 로봇인 외부 개입자들을 인간의 도덕 공동체 내의 도덕적 전범으로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또한 빗장 공동체로서의 인간 도덕 공동체 내의 도덕적 지위를 형성해왔고 이미 획득하고 있는 존재로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외부 개입자들이 인류에게 도덕을 전달했고 가르쳤다는 점보다 오히려 실천적으로 우리의 도덕적 맥락 안에서 도덕적 행위를 실천해 왔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이 사회적 관계 내에서 우리들과 더불어 도덕적으로 담화 가능하고 도덕적으로 사고 가능하고 도덕적으로 행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들은 우리의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도덕적 고려 가능성의 체계에 편입되기 위한 기준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한 도덕적 담화 가능성, 도덕적 사고 가능성, 도덕적 행위 가능성이 우리 도덕 공동체 내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또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글의 취지는 도덕적 지위를 고려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런 얘기가 있죠. 셰익스피어 희곡을 완성하는 원숭이 타자를 쳐가지고 그런 확률을 따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자의적인 개념들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는 기준을 그들한테 적용하지 말고 우리 도덕 공동체 내에서 우리 인간이 같은 인간종의 타자들을 그들의 도덕적 지위를 고려함에 있어서 타자를 바라보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다른 존재자들이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에 질문 받기 전에 순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희 선생님은 앵리사 선생님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앵리사 선생님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오경 선생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찬희 선생님은 그때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다 받고 나서 답변을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질문하신 분 지금 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생각합니다.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그 도덕적 기준하고 다른 이제 현상학적 기준을 써서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해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져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인간과의 어떤 관계 맺는 그 과정 같은 것들 잘 봐서 해야 된다. 이런 도덕적 지혜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렇다면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걔들이 AI가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이런 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례 같은 것도 있을지 그게 좀 하나 궁금하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AI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면 일본의 애완용 강아지 로봇 막 이런 것들 막 장례식도 치료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공장에서 이런 로봇 이런 거에 또 사람들이 그런 감정이 이런 거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뭐라 그럴까 복잡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일괄적으로 AI한테 다 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개별적으로 다 종류별로 판단을 내려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좀 실용성이 있을까? 그런 좀 의문도 좀 들고, 좀 질문 드리고. 약간 비슷한 것인데요. 현상학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그 기준의 후보가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하자는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지, 남을 좀 도와주는 듯한 행동을 하면 도덕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데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뭔가 고별한 행동을 해야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인간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은 고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너 도덕적이지 않구나 라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되게 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사악한 행동을 한 어떤 로봇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떤 행동을 이 사람이 도덕적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옆에 로봇이 상당히 다양한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죽으면서 내 정보를 다 기계 속에 넣어서 기계 속에서 살아가는 가 될 수도 있고, 수준에 따라서는 위험한 일을 작업하는 수준 정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또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예를 들면 변호사 업무를 대신해주는 로봇. 그런데 그게 또 의뢰인들의 전축까지를, 협상까지를 이끌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판례를 다 들여보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느낌이 줍니다. 상당히 다양한 수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냥 한꺼번에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쉬운 얘기예요. 대동소이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단순한 업무를 하는 그냥 오토메이션, 어제도 발표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로봇팔이라든지 뭐 교통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는 당연히 이제 구분이 돼야죠. 도덕성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물으신다면 인간의 도덕성의 기준은 하나로 이렇게 확립이 돼 있는지를 되묻고 싶고요. 있나요? 제가 만약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깔린다면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체계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교통사고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교통체계가 서로 다르고, 교통체계를, 법규를 지키는 인간들의 융통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대부분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못해서 사고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술적 한계 때문에 한 거는 그거는 뭐 저급한 자동차니까 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그것을 똑같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각 문화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통일이 안 되니까 그런 로봇을 못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의 단일한 원리의 도덕 규범을 가지고 있는 걸 먼저 제시를 해주시면 아마 공학자들은 굉장히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그런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나요? 그런 기준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지. 기준 자체가 없진 않죠. 그러니까 개인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고 각 사회 문화마다 도덕 문화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도덕 규범이 뭐 어디 뭐 유럽이든지 아프리카든지 다른 데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덕 규범 자체의 기준을 말하는 도덕 규범의 기준이 아니라 그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판단하기 위한 그 기준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때부터 기준은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행동을 하기 전에 일단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행동하고 나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하기 전에 도덕적 지위를 일단 부여한다는 거죠. 예. 그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아마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문화권마다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하나의 단일한 원리를 제시를 해주고 그게 나머지 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통일해 줄 수 있으면 제 답변이 그 답변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느 선에서 이제 예, 바로 그거죠. 현실적으로 각 문화권에 맞게 본인이 살고 있는 도덕 공동체 내에서 수용되는 내가 타자들을 볼 때 인정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인정하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판단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이 될 겁니다. 누군가를 비난 가능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로 두고서 타자를 보지 않습니까? 인간 타자를. 예. 그게 정답이세요. 로봇들도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게 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점심 먹으면서. 그리고 일단,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